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집통 서포터즈 여러분, 하우스토리 정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부동산 금리 인상에 따른 금리 인상기 시제 재테크에 대한 요령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바로 진행해 볼게요. 자, 지금 우리 한국은행 기준으로 2022년도 10월달 기준으로 지금 기준금리가 3%입니다. 자, 우리가 한 2022년도 1월 올 초만 해도 금리가 이제 1.5% 정도 됐는데요. 벌써 2배가 됐습니다. 5월 한 해 동안 엄청나게 지금 금리 상승이 많이 가파르게 되었고요. 실제 뭐 언론이나 뭐 대중 우리 매체를 통하면요, 지금 뭐 대출이 어렵다 또는 뭐 지금 뭐 금리 인상에 따라서 많은 뭐 기업들이나 또는 뭐 가게들이 좀 많이 부담이 된다, 그런 내용도 많이 접할 겁니다. 자, 부동산도 지금 현재 뭐 금리에 대해서 뭐 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요. 실제 이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미국이나 뭐 그런 부분들 금리가 인상되면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3% 정도지만 앞으로 더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좀 과감하게 과거와 다르게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제시가 돼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실제 지금 뭐 전 세계적인 부분으로 해서 좀 풀어나가고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어찌됐든 지금 세계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경제 흐름에 같이 동반적으로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미국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하고 좀 더 뭐 주택이나 그런 부분들 문화가 좀 다릅니다.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좀 대도시의 아파트를 뭐 선호하기도 하지만 뭐 미국 같은 경우 단독주택이나 그렇게 거주하는 게 약간 다른 모습도 있긴 하기 때문에 대도시의 기준으로 좀 한번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미국의 20개의 대도시 이제 많겠죠. 뭐 동부 서부부터 해서 많을 텐데 이 대도시의 주택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스탠다드 푸어스에서 이제 뭐 3대 신용평균이죠. 그래서 이 S&P에서 자, 케이스 실러라는 지수를 항상 발표를 합니다. 케이스 실러 지수가 이제 케이스하고 이제 실러라는 교수가 만든 그런 지표인데요. 자, 20개 도시에 대해서 가격의 이 지금 흐름에 대해서 좀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보면요, 2022년도 7월달까지 이제 상반기까지 기준을 봤을 때, 자, 기준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준 포인트는 뭐냐면요, 2000년도 기준이 100입니다. 자, 2000년도에 100.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쉽게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집이 1억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만약에 2010년도에 2억이 됐으면 200으로 숫자가 올라가겠죠. 또는 뭐 집이 만약에 지금 뭐 집이 떨어져서 5천만 원이 됐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서는 50으로 잡히겠죠. 그래서 이 100이라는 기준을 잡고요. 자, 2000년도 기준을 계속적으로 봤을 때는 자, 2006년까지 쭉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2006년까지 가파르게 상승하고 2006년부터 뭐 2007년에서 2008년 정도 약간 또 정체되는 흐름이 있다가 자, 2008년부터 2009년에서 10년 넘어가는 사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자, 이때가 바로 이 당시 그때가 서브프라임 터진 상태죠. 다 모기지 사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신용이나 그런 것들에서 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상당히 뭐 금리나 그런 인상을 제외하고도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가 왔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 서브프라임 사태가 나오면서 그래서 2008년부터 집값이 많이 떨어집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이 따라갑니다. 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2008년도를 기준했을 때 이제 미국에서 먼저 그런 사태가 생기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대적으로 전 세계적인 경제가 좀 상당히 위축이 됐죠. 그에 따른 위축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그때 당시에 주택이 하락의 폭이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을 사신 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회복 못한 지역들이 수도권에 몇 군데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 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거품이라 할 정도로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 사태가 오른 다음에 자, 12년도 이후부터는 좀 다시 이제 가파르게는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상승합니다. 이제 물가가 오르는데 2020년도를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2020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엄청나게 가파르게 해서 지금 현재 314라는 숫자까지 찍혔습니다. 자, 2020년도부터 갑자기 확 올렸던 이유가 바로 코로나죠. 코로나 때문에 뭐 상당히 좀 경제도 위축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뭐 자금, 네, 달러를 많이 풀었죠. 풀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계속 뭐 지원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이제 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뭐 자금을 많이 풀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계속적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지수하고 우리나라가 똑같이 가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미국의 주택 지수를 왜 계속 말씀드리냐면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그동안 유동성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돈을 좀 회수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금리 인상하는데 그에 맞춰서 주택 지수가 빠지기 시작하는 요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또한 지금 현재도 뭐 지금 뭐 고가 주택 또는 뭐 비싼 집부터 좀 가격이 빠지고 있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따라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아마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우리 대한민국도 한번 볼게요. 자, 대한민국 이제 같은 경우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자, FRED에서 이제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큰 경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차트가 이제 항상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면요, 이거는 한번 좀 같이 보면요. 1970년도 막 계속 엄청나게 지금 가파르게 좀 상승했죠. 사파로 상승하다가 뚝 한번 떨어지죠. 자, 이 당시에는 이제 70년대에 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70년대에 뭐 1차 석유 파동이 있었고요. 2차 뭐 오일 쇼크라고 하죠. 그래서 2차 석유 파동이 있으면서 좀 상당히 좀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집값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고요. 자, 그다음 80년대 이후부터는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고성장을 하면서 좀 계속적으로 오르다가 또 내리막으로 좀 갔다가 오르막 내갔다가 자, 특히 여기서 이 구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자, 그 전에는 차트가 엄청나게 상당히 등락폭이 상당히 심했던 이유는 과거에는 주택 공급량이 상당히 부족했고요. 그리고 뭐 80년대 이후에 넘어갔을 때 이제 목동이나 뭐 노원이나 일대 뭐 신실가지 아파트 공급량도 많이 늘어나고 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다시 좀 집값을 잡을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 이 80년대 후반부터 좀 변화가 되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전에는 집이 부족하다면 서울에 비어있는 땅이나 또는 서울에 좀 개발을 해야 되는 지역들을 다 밀어버리고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80년대 후반이 넘어가면서 이제 서울이 어느 정도 더 지을 땅이 많이 없다 보니까 경기도권으로 이제 눈을 돌리죠. 경기도권에 1기 신도시를 만들고 나서 1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게 이제 92년, 93년도 이후에 이제 좀 집값이 좀 안정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100만 가구가 정도가 공급이 들어갔고 과거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5년도, 6년, 7년 되면서 이제 IMF 한번 오면서 우리나라 집값이 한번 빠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오르다가 또 오르다 빠지다 하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 뭐 그 다음부터 뭐 완만한 차트로 가고 있죠. 완만한 차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집값이 엄청나게 서울 많이 오르지 않았나 하는데 자, 이거는 수도권과 서울의 통계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모든 지역을 포함한 주택이다 보니까 지수는 어느 정도 평균화가 되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뒤에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 모르겠지만 자, 이 기준 2021년도, 22년도 기준으로 갑자기 훅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이게 차트를 무엇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또한 부동산, 실질적인 부동산 가격이 지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차트가 지금 보여지기 시작했다. 자, 이 차트라는 게 지금 뭐 확 떨어지고 계속 떨어진다. 이거는 지금 담당할 수는 없지만 뭐 제가 좀 확신을 할 수 없지만 하지만 금리 인상이 올라가면 어찌됐든 부동산 가격 지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도 볼게요. 좀 계속적으로 좀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번 내용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요. 자, NAHB 미국 주택 시장 지수라고 해서 이제 NAHB가 뭐냐면요. 저 미국 주택 건설 협회가 있습니다. 건설 협회에 각종 관련된 종사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항상 합니다. 자,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매달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어떨 거 아니야? 뭐 상승할 거 아니야? 또는 뭐 하락할 거 아니야? 아니면 보통 그냥 중립적인 입장을 표할 건가? 그걸로 질문해서 표시를 하는데 자 50이라는 숫자보다 높으면요 부동산이 시장이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50이라는 숫자보다 낮으면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20년도 이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50이 넘죠. 이제 이 기준을 잡았을 때 이제 50이 이제 계속적으로 넘어갑니다. 자 50이 넘어가는데 최근 7월, 8월, 9월 넘어가면서 부동산 시장,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나타나는 게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통계 자료를 보기 전에 실제적으로 이 분야에서 종사하는 뭐 집을 짓는 분도 있을 거고 집을 판매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뭐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이 점점 좋지 않고 부정적인 견해로 보는
이게 많다는 걸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이걸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무조건 따라간다, 무조건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 부동산 시장이 좋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다른 통계를 또 갖고 와보면요. 서울의 아파트를 이제 매입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서울에 이제 집을 사시는 분인데 20대, 30대 서울 아파트 사는 비중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실제 총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요, 5월 달에 제일 정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많이 좀 축소를 됐고요. 8월 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줄어드는데, 실제 이 차트 중에서 이 보라색 구간, 자, 이 보라색 구간이 젊은 20대, 30대 경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집을 필요로 하는 뭐 신혼부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필요하는 사람들, 반드시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이 실거주로 줄 말로 사겠죠. 뭐 투자도 있긴 하겠지만, 자, 이런 분들이 비율이 한 37%에서 40%, 37% 나와 있는데, 자, 실제 7월, 8월 기준을 봤을 때는요, 자, 6월 달 이후로 비율도 줄어들었고, 20대, 30대 분들도 매입하는 비율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더 이 통계를 갖고 좀 더 말씀드리면, 자, 이 7월 달, 8월 달에 집을 산 사람들이 있겠죠? 자, 이 사람들이 7월 달에 집을 사고 7월 달에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보통은 2달 전쯤에 집을 계약을 하고, 그리고 7월 달, 8월 달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입주를 하거나 이제 뭐 실제 이사를 들어오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아직 뭐 통계 다 나오지 않았지만 9월 달, 10월 달에는 좀 더 매입 비중이 줄어들지 않겠냐, 이렇게 좀 더 생각을 하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 인상에 따라서 지금 어찌됐든 부동산 거래량도 많이 좀 점점 축소가 되고 있다. 그만큼 사람들이 금리 인상에 따라서 아무래도 현금을 좀 더 보유하는 것들 뭐 다양하게 있겠죠. 자,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금리 인상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야 되는지, 자, 무작정 우리가 뭐 집을 뭘 사지 말아야 되냐, 또는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냐, 또는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에 오히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을 좀 갈팡질팡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을 접근할 때는요, 그냥 간단하게 이거 집 괜찮다, 사야겠다, 이거는 사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두 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투자를 기준으로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살 때 어떤 목적을 갖고 사야 되는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투자고요. 두 번째는 바로 실거주입니다. 근데 제가 뭐 직접적으로 실제 필드에서 상담을 받아보면요, 실거주하고 투자하고 접목해서 그냥 무작정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투자하고 실거주는 결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실거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요한 거 이거죠. 삶의 질을 체크를 해야겠죠. 만약에 회사가 회사가 예를 들어서 마포에 있다고 할게요. 자, 마포에 직장을 다니는데 집을 용인에다가 집을 사면 출퇴근 시간이 많이 길어지겠죠. 또는 반대로 회사가 마포에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 마포 가깝겠죠. 근데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산이라고 할게요. 오산은 좀 마포가 좀 더 멀겠죠. 근데 나는 삶의 질을 무시하고 난 오산이 좋을 것 같으니까 오산에 집을 사서 살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출퇴근이나 그런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 실거주라는 건 나의 삶의 질,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야 된다면 학교 근처 초등학교가 가까이 있는 건지 그런 거 체크를 하는 것처럼, 자, 삶의 질을 체크를 하고 주위에 편의시설이나 주거 환경 그런 것들 다 체크를 해야겠죠. 자, 이런 것들이 실거주로 봐야 되는데, 투자도 다릅니다. 자, 투자는 실제 지역에 대해서 이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 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또는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있어서 이 집을 살려는데 앞에 조용하게 하천이 다 흐릅니다. 그리고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가 있고요. 바로 뒤쪽에 바로 보면요, 엄청나게 높은 산이 있어요. 그래서 단풍이 너무 이쁘게 또 들어있고 산들이 있고 또 인근에 차들이 있는데 차도 좀 뭔가 한 2차선, 4차선 길로 좀 조용하고 한적하고 차도 많이 안 다닙니다. 자, 이런 곳에서 내가 살면 어찌됐든 물론 편의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자연 환경적인 곳에서 정말 살면 단풍도 보고 앞에 운동도 할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고, 자, 그런 집에서 살면 좋죠. 그런데 투자라는 거는 그런 지역에서 과연 개발 호재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호재들이 나올까요? 아니죠. 오히려 호재라는 거는 어떤 됐든 실거주하고 투자가 다른 것처럼 이 호재라는 거는 이 지역에 대한 특징들을 봐야 되는데, 아까 그런 산이 있고
4차선 도로 정도의 좀 평온하고 사람이 많이, 인구가 많이 밀집하지 않은 지역은 당연히 그만큼 개발할 가능성이 높지가 않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내가 실거주의 마인드를 과감하게 버리고 실질적으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 집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어느 정도 매도 전략을 할 것인가, 그런 출구 전략까지도 계획을 짜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항상 내가 한번 종이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한번 써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한 5억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5억이 있든 없든 5억이 있다 해보고 한번 실제적으로 어느 부동산을 내가 한번 사봐야겠다. 그냥 그러면 가상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혼자 스스로 해서 가상을 해보고, 뭐 한 달 뒤에는 가격 변동력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인근에 또 어떤 가격이 많이 올랐네, 또는 호재를 체크를 해보고, 특정 지역에 대해서 이 집을 내가 지금 진짜 투자를 할 건 아니지만 한번 모의 투자해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겁니다. 투자 전략을 볼 때, 자, 투자 키워드를 볼게요. 투자 키워드를 보면요, 어찌됐든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 수도권에서 주택을 봤을 때는 어쨌든 아파트 비율이 제일 좋습니다. 아파트 비율이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상당히 좋습니다. 자, 아파트가 무조건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투자에 대해서 아파트가 무조건 좋다고 말씀드리긴 또 어렵겠지만, 아파트가 제일 안정적으로 또 보수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준이고요. 자, 두 번째는 개발 지역이겠죠. 자, 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개발 지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하죠. 개발이 될수록 당연히 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개발 지역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일자리입니다. 자, 일자리 같은 경우는 중요한데, 일자리에다가 플러스 저는 교통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강남이 있습니다. 자, 강남이 있는데, 여기 강남이 이제 있다고 할게요. 자, 강남이 일자리도 많고 상당히 좀 잘 되어 있죠. 자, 강남이 있고, 이쪽에 뭐 관악이 있겠죠. 뭐 관악 쪽에서 이제 뭐 2호선 타고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겠고, 자, 신분당선 타고 판교에서 또 거주를 할 수 있겠죠. 자,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고, 여긴 경기도 판교예요. 자, 경기도 이제 성남에 들어가는 판교인데, 교통이 좋으면, 일자리 접근성이 좋으면 당연히 이 지역 가격 상승은 높겠죠. 자, 이런 것처럼 이제 교통도 같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9억 미만짜리가 좀 집이 많이 없긴 합니다. 하지만 9억 미만은 보시는 게 상승폭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서 이런 기준들 좀 투자 전략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정보 전달이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그냥 그렇게 보셨다면, 지금 같은 내용이 이겁니다. 자, 첫 번째는 금리 상승이 되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위험이 상당히 커집니다. 자, 그런데 금리 인상이 우리가 지금 보면요, 아까 한국은행 기준은 뭐 3% 이준을 이야기했는데, 자, 2007년도, 2006년도 이 시기 당시에 제2저축은행에다가 예금 맡기면 10% 이상의 금리를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저금리 시대에 워낙 살다 보니까 이 금리가 저금리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게 당연하다 보니까 3%도 엄청나게 높아 보인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과거에도 그 정도 우리가 금리 높았던 시기가 최근까지 2000년대 이후에도 있었고요. 자, 물론 그 당시에도 경제 성장률이 엄청나게 높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면 경제 성장률은 높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엄청나게 높이 올라갈 수 있고 그러진 않겠죠. 어느 정도는. 자, 하지만 금리 인상이 되면 어떤 부분이냐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건 어떤 거냐면, 자, 집을 대출로 봐서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뭐 실제적으로 뭐 저는 현금으로 다 매입하는 걸 좀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대출을 이용해서 대출을 그동안 저금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예를 들어서 6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데 대출이 좀 더 싸게 좀 더 이자가 싸고 좀 더 대출 금리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신용에 따라서. 그러면 사람 심리라는 게 6억으로 살 수 있는데 금리가 더 내려갔네. 그러면 8억대 집을 더 사겠죠. 더 좋은 집을 사겠죠.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거는 부담이 둘 다 커지기 때문에 8억짜리면 부담이 더 크겠죠. 그러면 이 중에서는 부담이 돼가지고 집을 정리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는 어려워져서 또는 뭐 경제 활동을 하면서 좀 더 좀 힘들어지면서 집을 파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면 부동산 가격 하락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 금리 상승 시기 때는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시고 좀 더 하락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씩 투자 전략을 잡으시는 것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이라는 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 중에서
뭐 무조건 제일 뭐 낮은 시점에서 저점을 살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시점에서 매입하는 것도 괜찮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투자는 지역별로 유형별 중요합니다. 자, 지역별 유형별이라는 거는 우리가 모든 게 다 완성돼 있어요. 깨끗해요. 자, 동네도 깨끗하고 앞에 뭐 쇼핑센터도 있고요. 옆에는 뭐 공원도 호수공원도 하나 자리 잡고 있고 그다음에 뭐 교통도 잘 돼 있고 자, 그런 곳은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이죠. 그런데 가격은 이미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죠. 자, 투자라는 거는 실거주와 다릅니다. 자, 이미 완성된 곳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좋아질 곳, 곧 개발된 곳이 아니고 개발될 곳에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지역별로 중요하고요. 자, 유형별은 자, 예를 들어서 경기가 만약에 지금 그러면 안 되겠지만 경제가 좀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많이 지금 뭐 빈상가나 사무실들이 비어 있는 데가 많아요. 자, 여기서 상업용 부동산을 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당연히 공실에 대한 리스크를 내가 주인이 갖고 가겠죠. 임대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유형들 또는 뭐 아파트가 있는데 이쪽이 뭐 인근에 지금 많이 노후화 돼가지고 구도시여가지고 많이 이주가 많이 나가고 빈집들 많아져요. 집이 좀 더 싸지네. 나중에 개발되지 않을까? 무작정 투자하는 것도 좋지는 않겠죠. 자, 그런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가 좀 이런 시기에 좀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이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좀 더 위축되는 시기에는 건설업 같은 경우에도 뭐 리스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뭐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 신규 분양이나 신규 공급을 많이 하진 않고요. 물론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한 공공주택, 그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공공주택처럼 정부가 주도하고 정부가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건설 사업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많이 하죠. 뭐 아무래도 안정적인 사업이다 보니까요. 자, 그런 게 아니면 아무래도 위축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단지들이나 또는 추진하는 단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사업비가 확대돼 버리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위축돼서 좀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 시기에는 좀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좀 더 저렴하게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재개발, 재건축 서울 내에서 좀 어느 정도 속도가 빠른 지역들은 가격이 오히려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약간 좀 더 주춤해지는 상황에 있는 것들 좀 투자 전략을 보실 때는 금리 인상일 때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는 중장기적 부동산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금리 인상이 될 때는 우리가 집값이 계속 올라요. 그러면 내가 팔고 싶을 때 팔아도 이익이죠. 근데 집값이 좀 하락하는 시기가 있어요. 팔고 싶을 때 팔는데 하락할까봐 못 파시는 분도 있겠죠. 왜냐면 마이너스면 투자를 안 하는 게 낫겠죠. 자, 그런 시기에는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내가 지금 금리 인상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3년, 2, 3년 정도는 어느 정도 세계 경제에 영향이 미칠 것 같다. 그러면 그 이후에 회복하는 시기 한 2년 정도를 더 더해서 그 이후에 난 집을 한 5년에서 6년 정도 지난 다음에 매도 시기를 정해야겠다. 그런 전략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인기지역 내 가격이 저렴하면 이건 투자할 만합니다.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 만약에 괜찮은 지역에 투자한다면 뭐 물론 괜찮긴 하겠지만 이왕이면 내년 상반기 정도로 좀 더 지켜보시면서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제가 볼 때는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은 무작정 계속적으로 올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잡으면 어느 정도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스탑하거나 좀 더 조율,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되면 어느 정도 미국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금리가 어느 인상이 폭이 완화가 되면 다시 좀 어느 정도 회복하거나 좀 더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자, 그런 시기 전에는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해서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보다는 좀 더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일 때 그때 정도의 좀 가격을 저렴한 것들 투자하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게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같은 경우 이제 투자 전략 한번 예시를 갖고 와봤습니다. 자, 예시를 가봤는데 투자 금액 같은 경우는 총 재산이 4억 7천만 원이 있다고 할게요. 4억 7천만 원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뭐 4억을 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투자 전략 하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예비금도 중요하고요. 어느 정도 내가 이거에 대해서 갖고 갈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저는 한번 기준을 정해봤습니다. 포트폴리오 한번 짜보면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돈이 있다고 하면요. 자, 먼저 자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점, 시간적이죠. 시간. 4년에서 6년 정도 투자 시점 잡아봤습니다. 4년에서 6년 정도를 갖고 나서 이후에 이 자금을 회수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봤고요. 자, 2천만 원 정도는 이제 비상금으로 이제 은행에 예치를 해놓습니다. 2천만 원 같은 경우는 뭐 경조사 같은 경우가 큰 일이 있기 때문에 2천만 원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예금을 해놨고요. 자, 그리고
단기 투자, 장기 투자 저는 나눠봤습니다. 자, 단기적인 투자하고 장기적인 투자 나눴다는 게 뭐냐면 단기적인 투자는 빠르게 횟수할 수 있는 것들, 뭐 우리가 2년 정도 지나서 빠르게 횟수할 수 있는 것들, 장기적인 경우는 좀 중장기적 끌고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것들 좀 나눠봤는데, 자, 단기적인 투자 같은 경우는 6천만 원 같은 경우는 저는 시세 차익 분석고 투자라는 거는 뭐 이제 갭 투자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갭 투자를 생각을 해봤는데, 갭 투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시점에서는 막 적극적으로 저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분석을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단기 투자를 해봤고, 자,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게 가격이 확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기 투자 같은 경우에서 이 1억 정도를 해서 좀 움직여보고 뭐 6천만 원이 있고, 뭐 나머지 뭐 2억 3천만 원 정도 같은 경우가 여기서 더 투자가 더 들어갈 수 있고, 또는 여기 단기 투자에서 비율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적인 계획을 짜보고 그 다음에 물건을 보는 거다. 자, 물건을 먼저 보고 부동산 물건 투자처를 먼저 보고 나서 하는 게 아니고 내 금액, 내 자산을 포트폴리오 한번 짜고 나서 그리고 이에 맞춰서 관련된 물건을 찾아낸다고 하면 아무래도 괜찮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실제 이런 포트폴리오 없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 보면요, 막상 하려고 하면 사람 욕심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려고 하는데 너무 사고 싶은데 무리해서 한번 해볼까,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투자라는 거는 정말 객관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주관적으로 난 괜찮지 않을까, 이런 감정으로 들어가신다고 하면 상당히 큰 이익보다는 오히려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포트폴리오, 저는 말씀드립니다. 포트폴리오 짜보고 이 안에서 나에게 맞는 조건이 있고, 만약에 이 조건이 안 된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겠죠. 자, 하지만 이 뭐 1억이나 6천만 원 같은 경우도 수도권뿐만 아니라 뭐 다른 지방에도 괜찮은 지역들도 뭐 투자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투자 전략 갖고 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마무리 짓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금리 인상에 따라서는 어쨌든 부동산 하락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나 뭐 선진국들, 뭐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오긴 했지만 선진국들 금리를 막 20% 30% 올리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뭐 세계 경제를 끌고 가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그때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멈출 때까지는 어찌됐든 부동산은 좀 더 관망하고 지켜보거나 또는 정말 싸게 나왔다면 사면 괜찮겠죠. 자, 그런 것도 지켜보시고 어느 정도 좀 더 이제 평평하게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시점쯤에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좀 괜찮다.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토마토 집통 서포터즈 여러분들한테 또 어떤 정보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나만의 주관적인 그런 관점을 갖고 이거를 객관화시키는 그런 도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제 뭐 계속적으로 같이 뭐 공부를 해왔는데 내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는 모의 투자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두세 달 이상 한번 좀 내가 한번 어떤 지역들 투자를 해볼까 생각하신다면 아무래도 좀 더 전문가의 길로 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